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 조정에 줍줍했던 일부 코인들을 조금 마지막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마운트곡스 관련 뉴스인데요. 이 팩트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운트곡스 채권자 상환, 과거부터 있었지만 현재 얼마나 됐나 봤더니 채권자 상환율이 40%를 넘어섰다. 이제 남은 금액,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되겠죠. 남은 금액을 합쳤더니 대략 56억 달러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해보니까 약 7.7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가 맞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빼더라도 그냥 이것을 비트코인 시가총액 현재 기준이 되겠죠.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800조 원 정도 됩니다. 7.7조 원이 큰 돈은 맞죠. 하지만 비트코인 전체 시총에 비하면 0.4%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퍼드를 조성할 때 이 지금 팩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 이 사람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주최자입니다. 이 대표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 그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그 대선 후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을 할지 말지 논의 중이다. 사실은 이거는 하고 싶다라고 뉘앙스 문맥상 읽힐 수 있는데요. 아직 100% 확정은 아닌데 모르죠. 금방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 내에서 민주당의 입지를 재설정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다. 기존에 조 바이든 코인 반 암호화폐 SEC 게리 겐슬러 그렇게 하는 거 너 도움 안 될 것이다라고 지금 사실상 이게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대선이 있었던 해에 민주당 한 명, 공화당 한 명, 무소속 대통령 후보, 이제 케네디 후보거든요. 무려 대선 후보 3명이 같은 무대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놀라운 일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그 뒷단에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아마 해리스는 이 정도 발표하는 것으로는 제가 볼 때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는 뭐다? 그냥 그럴듯한 명분이죠. 이거 거부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블랙락 대표도 마찬가지죠. 코인 가지아는 오래전부터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총괄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미국의 현직 상원 의원만 최소 7명이 참석 확정입니다. 신티아 루미스라고 하는 의원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거에 미국의 대선 후보 말씀드렸던 3명까지 참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원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FIT21이라고 하는 친크립토 법안 미국 상원만 통과하면 이제 되거든요. 근데 상원 의원들 이제는 민주당, 공화당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갑자기 다 코인에 찬성표를 던지는 게 이상하죠. 그 이상한 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다 뒷단에서 누군가 로비를 했겠죠. 미국의 상원 의원들 또 대선 후보 지금 3명까지 지금 이게 무슨 정치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이거 코인 컨퍼런스거든요. 통과가 과연 안 될까요? 미국의 대선은 명분이고 코인은 예전부터 하늘로 치솟을 게 이미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판매가 출시가 됐습니다. 첫째 날 봤더니 한 1억 달러 정도, 우리 돈 한 1,400억 원 정도 이더리움 ETF를 샀다더라. 여기에서 제일 많이 산 그 ETF는 단연 또 블랙락입니다. 2.6억 달러고요. 2위가 비트와이즈, 3위가 피델리티, 4위가 프랭클린 템플턴, 그 다음 이제 바네크와 아크쉐어즈는 그 마지막을 이제 이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주목하실 게 그레이스케일은 무려 4.84억 달러가 순유출이 됐죠. 거의 블랙락, 비트와이즈 2배 이상 유출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팩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기 전에 바이낸스 US, 그러니까 글로벌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바이낸스를 기소해서 엄청난 벌금을 매기고 시즈는 옷을 벗었고요. 실제 바이낸스 US는 거의 뭐 이제 그 뭐 사실 거래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그리고 팩트가 또 하나 뭡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수수료가 거의 10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싼 데로 유출되는 것은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황상 뒤늦게 들어온 기관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 지금 뺏어가는 거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 SEC에게 왜 내 거 비트코인 이거 신탁을 ETF 전환 안 해줘 하고 소송 건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정황상 많은 수혜를 본 기업 어딥니까? 블랙락이잖아요. 아마도 뭐 블랙락이 될지 피델리티가 될지 골드만삭스가 될지 JP 모건이 될지 전 모르지만 그레이스케일 나중에 누가 가져가는지 관전 포인트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이더리움 ETF가 판매가 되고 트럼프도 나오고 해리스도 코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다 하는데 가격은 왜 그러냐? 저는요, 지금이 어쩌면 대상승하기 전에 마지막 불신 단계가 아니냐. 불신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가는 거 맞아? 긴가 민가 하는 거의 저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조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바나나 존에 어떻게 보면 좀 입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트럼프가 발표한다 하던데 이거 한국 시간으로 해보니까 이게 거의 7월 28일 일요일 우리 자고 있는 새벽 한 3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좀 기간이 많이 좀 남아 있고요. 이 이제 크립토 TV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맞출 재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드린다. 추천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코인이 있으니까 한번 좀 더 깊이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유튜브 한편으로 코인 매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지 않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유 현금이 있다면 지금 조금씩 사기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유 현금이 있을 때 조금씩 안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포모가 왔을 때 또 무리해서 고가에 억지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보다는 전자가 훨씬 낫겠죠. 라이엇 플랫폼, 비트코인 채굴 업체거든요. 여기에서 미국의 그 채굴 업체 블록 마이닝이라는 곳을 뭐 9,250만 달러를 주고 샀다라는 뉴스가 뜹니다. 예전에 닷컴 버블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제 검색 엔진 뭐 말 그대로 춘추 전국 시대였거든요. 뭐 알타비스타, 뭐 넷스케이프, 라이코스 우리는 뭐 이름도 지금 생각이 안 날 만큼 사실 많았잖아요. 근데 글로벌은 구글이고요. 우리나라는 네이버입니다. 중국은 바이두예요. 그냥 업계 하나씩 그냥 그 시장 싹 다 가져간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부터는요. 뭐 채굴 기업도 그렇고요. 뭐 ETF 판매도 그렇고 애들은 이제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가고 진짜 선수들끼리만 플레이하고 있는 살벌한 현장으로 코인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 있는 거래소 디지털 SM 마켓 아발란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제 DAM에서 이제 일본에 있는 코인 거래소입니다. 아발란체 서브넷과 아바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RWA 실물 자산 기반한 토큰을 발행하고 유통을 지원하겠다. 뭐 이제 솔라나가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근데요, 그거 말고 그럼 그 다음으로 뭐 괜찮은 레이어 1 플랫폼 뭐가 있냐? 제가 그냥 시총 순으로 가져왔지만 이 친구들이 저는 여전히 굉장히 포텐셜이 높고요. 소위 이제 뭐 상폐가 된다거나 뭐 이제 이미 대형 기관들에게 채택을 이미 많이 받았거든요. 없어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는 카르다노고요. 두 번째 아발란체, 세 번째 텔레그램의 톤이라고 하는 또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그 다음 트론,
이 어느 것 하나 어디에 내놔도요. 사실 빠질 어떤 그런 체인은 아닐 것이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아발란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해 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요. 게임, RWA, 디파이에 굉장히 최적화된 코인이 뭘까요? 이 아발란체라고 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올해 6월 30일 뭐 얼마 전 기사인데요. JP 모건, 시티은행, SK 왜 아발란체를 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게임 회사 넥슨에서도 아발란체를 파트너로 선택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유는 서브넷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다. 서브넷은 1초 미만의 트랜잭션 완결 속도. 이제 속도가 1초에 얼마나 많은 거래량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의 계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이제 완결이 되어야만 이게 또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높은 확장성은 속도도 나쁘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JP모건과 같은 전통 대기업까지도 원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구축하게 해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 맞춤형 블록체인을 제작할 수 있도록 아발란체가 도구를 지원합니다. 서브넷이 뭔가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안이나 탈중앙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보안성도 좋고요. 탈중앙화도 유지하면서 각 애플리케이션들이 스스로 커스텀 맞춤형이 가능하도록 독자적인 서브체인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저만의 표현입니다. 이제 메인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 밑에 서브넷은 자기만의 새끼 체인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고 자기의 기능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서브넷은 보안성도 나쁘지 않고요. 탈중앙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속도도 빠르죠. 그리고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 여기 보시면 뭐 X체인, P체인, C체인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인별로 구분을 해놓고 그 밑에 자기만의 서브넷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병목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특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 금전 거래를 하는데 원래는 블록체인 상에 한 번 돈을 A에서 B까지 보내면요. 그거 다시 취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 취소 기능, 뭐 롤백이라고도 하죠. 아니면 고객 확인 기능. 고객 누가 돈을 보냈는지 모르는 게 그 소위 돈 세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건 굉장한 장점이 됩니다. 뭐 C체인, X체인, P체인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찌됐건 상호 운영성, 그러니까 서로가 체인들끼리 잘 호환이 잘 되고요. 확장성이 뛰어나다, 예,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발자는 이 세 개의 체인을 앱 개발에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발란체는 기본적으로 KYC라고 해서요. 고객 확인 제도가 아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규제 기관, 뭐 바이낸스가 그 벌금 먹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법무부에서 이거 돈 세탁 썼지, 테러리스트 지원했지, 해깅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누구 돈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 세탁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애초부터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아발란체에 있다. 이게 2020년 12월 기사 오래된 기사입니다. 뭐 에이브랄지 뭐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 점프 크립토 발키리 뭐 지금은 JP모건, 시티은행, 뭐 SK, 넥슨까지도 이 서브넷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발란체 위에 뭔가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규제 프레임 그 워크 안에서 그러니까 규제 안에서 기관들이 탈중앙화 금융 이게 디파이잖아요. 디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발란체는 기관 전용 서브넷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고객 확인이 가능하고 규제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디파이죠. 이 디파이를 어디에 쓸까요? 이것을 RWA 실물 자산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금전 거래뿐만 아니고 기관들이 실물 자산 토큰화해서 전 세계 팔고 뭐 보내고 정산하는데 최적화된 게 뭐다? 이게 아발란체입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기사인데요. 뭐 JP모건, SK 플래닛과 손잡은 아발란체 서브넷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노린다.
이게 뭐 그 한국 대표가 이전에 서브넷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아발란체의 메인넷 TPS, 그러니까 속도 1초에 1000건 정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서브넷이다. 제가 아발란체 단점도 말씀드립니다. 속도가요, 생각보다 느립니다. TPS가 1000이 사실 안 될 때도 있어요. 참고로 솔라나의 TPS는 지금 현재 기준 약 5000 정도 되거든요. 훨씬 빠르죠. 그리고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그 업그레이드가 이제 올 아마 하반기에 메인넷 론칭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0만 TPS까지 간다. 그것도 넘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아발란체가 속도는 다소 느리다. 근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서브넷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텀 블록체인, 맞춤형으로 맡을 수 있어서 프로젝트가 원하는 블록체인을 쉽게 출시하는 개념이죠. 이제 게임을 출시하려고 해도 가스비, 사용료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거래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고객 확인이 돼야죠. 고객 확인 안 되면 이거 다 불법 다단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충족하는 게 뭐다? 아발란체 서브넷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특화된 분야가요. 게임에 특화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RWA, DeFi에서도 이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서브넷에서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 그러니까 EVM이라고 이더리움 호환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가상 머신, 그러니까 어떤 그 블록체인이랑도 호환이 다 됩니다. 호환이 안 되면 죽은 체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역량이 된다면 기술적으로 원하는 것 다 만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놨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아발란체의 그 파운더를 봤더니요. 코넬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알고랜들은 MIT 대학 교수죠. 다 미국의 엘리트 대학의 교수들이 미국의 그 복잡한 규제를 뚫고 갈 수 있도록 애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그것을 등록해 놓으면 뭐 블랙 그 저번에 바이낸스 US 같은 사태를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다 서브넷을 쓰고 있다. 이게 지금 뭐 다 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대기업들, 금융기관, 게임들은 우리 아발란체를 많이 쓸 것이다. 장점 첫 번째는 타체인과 호환이 잘 된다. 두 번째, 규제를 준수한다. 기업들은 규제를 어기면서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 특정 목적의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반면 단점은 조금 아쉬운 처리 속도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특화됐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면에 다 쓸 수 있는 범용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송금, 결제, 정산에 최적화된 체인은 아닐 수가 있어요. 더 잘하는 체인은 예를 들면 저기 뭐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이 이런 데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특화 부문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 조정에 매수한 코인 탑7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첫 번째로 샀던 코인은 그 전에 폭풍 매수는 아닙니다. 제가 뭐 어마어마한 거금 들였다. 여윳돈으로 일부 구매를 했고요. 매수 매도 추천은 더더욱 아닙니다. 묻지마 투자를 했을 때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또 큰 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샀던 코인, 이게 금액 수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최근에 샀던 코인들 다 한번 리스팅한 건데요. XRP를 일부 추매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뮤터블 X입니다. 게임의 대장주죠. 제가 이거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뮤터블 X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안 샀습니다. 사실 안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뭐 최근에 한 2,000원 전후로 조금 주워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는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사실 니어 프로토콜도요. 뭐 사실 전 몇 년 전부터 이거 좀 사놓고 그냥 있는데 기존 대비 일부를 추매를 했죠. 그 다음 제가 최근에 좀 샀던 코인 다섯 번째는 셀로라고도 하고 뭐 첼로라고도 하는 코인인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그 블랙락의 16차선 고속도로에 들어있었던 코인인 거 기억나십니까? USDC와 테더라고 하는 1위, 2위 스테이블 코인이
동시에 론칭이 되어 있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가 첼로입니다. 이 셀로는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지금은 전환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터넷 컴퓨터입니다. 이 IMX가 아닌데 ICP입니다. 약자가 ICP 인터넷 컴퓨터고요. 레이어 1인 동시에 저장성 코인이고요. 저장을 많이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NFT 같은 거 만들어서 실제로 이런 스토리지, 뭐 저 파일 코인 같은데 저장을 실제로 해놓거든요. 이게 왜 인공지능으로 사실 인공지능 코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이걸 왜 했나 봤더니 인공지능조차도 그 엄청난 저장 공간을 베이스로 사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죠. 일곱 번째는 칠리즈입니다. 칠리즈는 아시다시피 스포츠 코인이고요. NFT이면서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특히 유럽에 있는 축구 클럽에서 이제 자신만의 팬 클럽 코인을 많이 만들어서 이 위에다 올려놓고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뭐 예전부터 들고 있었지만 최근에 일부 추매를 해서요. 그냥 스테이킹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고른 코인만 고른다라는 얘기일까요? 사실은 아니죠. 그럼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지금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객관적으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 승인됐잖아요. 가격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죠. 두 대선, 미국, 여전히 그래도 강대국 아닙니까? 미국 두 명의 민주당, 공화당 후보가 나와서 코인에서 발표한답니다. 그것도 며칠 후에. 근데 가격이 재미가 없죠.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무려 3달이나 지났죠. 금리 인하, 지금 언제부터 이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 기대감. RWA가 미래라고 하고요. 뭐 솔라나 ETF 지금 두 군데나 신청했잖아요. 근데 왜 가격은 이럴까요? 제가 지금이 바닥이라고는 얘기를 절대 드릴 수가 없죠. 지금 바닥 아닙니다. 바닥 이미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좀 평소에 째려봤던 코인들을 저가에 매수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기회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는 투자요. 또 망할 겁니다. 저 이거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잘 아시겠죠? 제가 그냥 여기서 드리는 건 리스크가 왜 없을까요? 리스크 있어요. 근데 리스크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샀다고 해도 떨어지는 게 2, 30%라면 올라가는 거는 1000%, 1500%면 지금 매수가 나쁘지 않은 거죠. 특히 뭐 비트 이더도 나쁘진 않지만 특히 우량 알트코인들에 주목하라는 말씀을 계속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뭐 대부분의 코인 90%, 95%는 내년도까지 들고 갈 예정입니다. 단 9월 달에 미국 연준에서 FOMC 미팅을 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현재 이미 90%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이때 할 거란 얘기가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9일 목요일 전에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전후로 해서 큰 코인의 폭등, 단기 폭등이 나온다. 두 번째, 과거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을 때 사람들이 와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단기 과열 지표들, 뭐 여러 가지 뭐 객관적 지표, 수치, 인간 지표 할 것 없이 뚜렷하게 단기 과열의 현상이 나오면 저는요, 제가 들고 있는 코인의 약 5%에서 10% 정도는 익절을 하고 관망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뭐 큰 단기 과열 조짐이 만약 없이 계속 재미없으면 어떡하냐? 그냥 25년까지 가져가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시점에 폭등하고 폭락할지는 전혀 제가 모릅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대세 상승장이 올 거라고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무리 마지막으로 유망하다라고 하는 코인 있잖아요. 뭐 레이어 1도 있고 레이어 2도 있고 RWA도 뭐 인공지능 게임 이런 뭐 이제 어마어마한 그 관심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코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코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수익은 언제 발생합니까? 오직
싸게 샀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들고 있으면 수익 아닙니다. 언젠가는 팔 때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살 때도 쉽지 않지만 팔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아마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못 팔고 떨어지는 것 지켜만 보실 수 있거든요. 매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나는 10배가 됐을 때부터 분할로 빠져나갈 것이다. 뭐 이게 본인의 그 선택의 영역이죠. RSI가 뭐 90을 넘어가면 해당 코인을 조금씩 팔 것이다. 인간 지표를 보고 할 것이다. 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딱 눈 감고 여기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게 있으셔서 이 마지막에 특히 이제 올해도 나쁘지 않겠지만 내년에도 좋은 결실을 거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